너무 대장동을 많이 얘기했나 봐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이재명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대장동을 대장동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홍길동 당이 됐죠. 잇따라 한 달 새 3분이나 돌아가시는 건 그건 범상치 않은 일이죠. 윤석열 후보는 일단 연기를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기자님은 그 의총이 연출 같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역량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민주당이 봐줘서 고마워요. 그날이 우리 대선 행보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자입니까? 저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건 파파라치와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예술작품이라 얘기하는 거와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방을 제 팔에 한 6개씩, 여기도 가방을 한 6개씩 들고 제가 그 가방을 밖에 나와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는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김은혜라고 합니다. 분당갑은 대장동이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을 대장동 통해서 인사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지금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분당갑에서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생활정치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분당 판교는 일기 신도시로서 다른 국민들이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민이 분당 판교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 환경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의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철도 놓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대선이라는 혹은 대장동이라는 정치 전쟁의 한가운데로 제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대변인이나 공보단장을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겨서 다시 지역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분들께 인사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문정부가 두려워하는 건 그분이다. 네.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그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대장동 사태의 빌미가 됐던 7가지 조항, 이거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7가지 조항이라는 게 확정이익을 확보해라 라는 것, 그리고 건설사가 컨소시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시장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던 부분이었죠. 거기에 덜컥 이재명 시장님 지시에 따른 거라고 하니 그 다음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이재명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대장동을 대장동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홍길동 당이 됐죠. 그런데 사실 국감에서는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5개 지침은 내가 내렸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대장동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의 지침을 자신이 내렸다고 했는데 왜 언론에게는 쓰지 말라고 하면서 언론중재위, 선관위에 제소를 할까요? 저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관철을 시키겠다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간주되는 의혹을 알고 그 비밀의 키를 쥐고 있던 분들이 잇따라 한 달 새 3분이나 돌아가시는 건 그건 범상치 않은 일이죠. 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괜찮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굳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유환기,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공모지침서, 즉 대장동에서 많은 원주민과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재명 후보 측근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검찰에서는 중간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따라서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인분들이 사라진 거죠. 고 이병철님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에 고발을 할 때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고 유병철님의 죽음에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 이분이 녹취를 제공했던 그 사건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했던 해경공 김씨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김혜경 여사가 검찰 수사에서 풀려나올 수 있게 했던 변호사가 계셨죠. 이모 변호사인데 그분과의 녹취를 고인이 세상에 공개를 했죠. 그렇게 용기 내어 제보했던 분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절대 자살할 일이 없을 거라고 공포 속에서 말했던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도 경찰 기자를 해봤지만 경찰이 보통 유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1차 부검을 대대적으로 바로 부검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분이 병사였다. 스스로 자연사한 것이다 라는 걸 애써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경찰은 부랴부랴 브리핑을 하고 또 민주당은 그 뒤여서 반색을 하는, 이거는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교수가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문을 닫은 이후에 2초 뒤, 1초 뒤 문이 다시 열린 부분을 제기한 점, 그리고 그분이 CCTV로 마치 그동안의 지병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연이어 신속하게 자료가 배포되는 점 등은 저는 철저한 경찰 수사, 필요하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져서 고인이 억울함이 있다면 그 원혼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보가 꽤 들어왔었죠. 용기를 내서 찾아오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론조사상 이재명 후보가 한때 앞선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시기에 그 모든 제보자분들이 연락을 끊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저희 야당에 달려올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과 본인 가족이 당할지도 모르는 앞으로의 무서운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갖게 되는 공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저희는 또 기다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착실하게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더 큰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면. 윤석열 후보요. 저는 기자의 눈으로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은 세상과 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창틀에서 바라본 윤석열 후보는 일단 연기를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저는 정직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게 The show must go on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흡입력이 강한 그런 소구력을 갖고 표현돼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지났죠. 정치에 입문하신 지. 근데 여전히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던질 때 본인이 가장을 하거나 아니면 짐짓 이런 이런 채로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본인의 상식, 철학, 공정과 정의라는 소신이 숨겨지지 않고 국민들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저희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는데 윤석열 후보의 장점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혀. 다만 기자는 보통 기사로 말하죠. 다른 이 시간에도 묵묵히 진실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뛰고 있는 기자님들은 취재하고 그리고 들은 것을 기사로 쓰죠. 오늘도 이 인터뷰는 저와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저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로 나간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자입니까? 저 잘 몰라서 그래요. 기자는 보통 기사로 말하죠. 그런데 그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그런 녹취물을 그것도 자신의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송사에 넘긴다? 저는 그건 파파라치와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예술작품이라 얘기하는 거와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취재나 보도라는 이름으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안철수 후보도 인정하시겠지만 국민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항상 여론조사엔 무섭도록 50% 이상을 달리고 있죠.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준엄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저희에게 죽비를 내려치셨기 때문에 단합하고 결합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 요구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단일화라도 해라 라고 국민께서 요구하셨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국민께 믿음을 받는다면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고 저희에게 전권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지율이 안정되고 정권교체의 확신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에 주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단일화 논의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드리는 것 자체는 예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그 의총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기자님은 그 의총이 연출 같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역량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민주당이 봐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날이 우리 대선 행보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워낙 격렬했고 험악했거든요. 오전에도 그랬고요. 오후는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공개 발언을 했을 때 마치 국민들 앞에서 연세가 좀 있는 국회의원들과 차별화하면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격앙된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이러다가는 대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당이 풍비박산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발언들이 생중계되듯이 기사가 나가면서 이준석 대표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표로서 제대로 후보와 함께 동행하지 않은 데 대한 그런 외로움, 그다음에 분노, 갈등이 있었죠. 근데 비공개 토론 과정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의원들 간에 그동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불신의 장벽이 문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 한 번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이같이 저희가 치닫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부지런히 이준석 대표를 그 의원님들의 말씀 중에 설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윤석열 후보에게도 서로가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극적인 모멘텀이 연결됐던 건 여기서 우리가 서로에게 등지면 다시는 국민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비장한 저희의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상대당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마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 간에 굉장히 명구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던 송영길 대표님보다는 이준석, 윤석열 후보님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 이 쓰리탑 분들의 책임 있는 악수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더 극적이고 긍정적인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내상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내상은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게 전혀 없고요. 왜냐면 그 뒤에 제가 홍보본부장 하면서 같이 또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영민하고요. 정면 승부하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30대 당대표를 선출하게 된 우리 당이 짊어져야 될 숙제와 과제가 또 있습니다. 중진 정치인의 미덕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 우회적인 혹은 돌려 말하는 화법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직구로 간결하게 가는 스타일을 마주하다 보면 적응이 쉽지가 않죠. 저는 근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30대 대표를 모으시는 우리 국민의힘이 감당하고 적응하고 그러면서 청년과 소통하는 법, 또 청년과 대화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몇 분을 그냥 젊은 분을 모셔서 병풍처럼 세워두고 영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원했던 의제, 그들이 절박하게 바랬던 과제를 저희가 듣고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 폐지를 저희가 얘기하게 된 것은 이거는 남녀 문제, 젠더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를 저는 여당가족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 편인 여성만 챙기고 상대편인 여성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안부 할머니를 결국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던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그 시민단체에 16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윤미향 의원을 집어넣었죠. 이른바 셀프 지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박원순 당시 시장으로부터 성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성에게는 그 피해자가
여성가족부를 2번이나 찾아갔지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 출신 분들이 그분을 피해 호소인이라 불렀죠. 여가부 폐지가 여성 정책을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정 그분들이 곁에 모셔야 할, 또 살펴야 할 여성, 아동, 노약자, 가족들을 외면했다는 거죠. 1조 넘는 예산인데 그 1조 넘는 예산의 상당수가 국고부조금으로 나갔거든요. 86.6%입니다. 그런데 그 국고부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500회, 600회, 700회까지 무더기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금고처럼, 자신의 지갑처럼 국민의 세금, 혈세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응분의 대답을 저희가 해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후보 측근은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저격수여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너무 대장동을 많이 얘기했나 봐요. 제 지역군걸요. 굳이 사찰을 하신다면, 그냥 학창시절을 얘기한다면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거든요. 저희가 대동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줄을 꼬는 걸로 서로 단결하고 협동해서 정말 이만한, 이거보다 더 큰 한 너비가 2, 3m 정도 되는 대동제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그 줄을 만들었었습니다. 몇 달간의 고생 끝에 나온 건데, 다른 학교에 있는 남학생분들이 오셔서 그 줄다리기를 위해 준비했던 데 가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줄을 끊거나 그런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저희는 애써 피땀 흘려서 만들었던 끈을, 그래서 가방을 수십 개 그 줄다리기 하는 줄 위에 올려놓길래, 제가 우리 보통 이제 회 같은 거 젓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물면 5-6개 이제 회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가방을 제 팔에 한 6개씩, 여기도 가방을 한 6개씩 들고 제가 그 가방을 밖에 나와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이죠. 그냥 제가 가장 즐겁게 했던 때가 사회부 경찰기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맞닥뜨렸던 그런 사회는 생각했던 그런 핑크빛도 아니었고, 가장 처절하게 낮은 곳에 계셨던 분들, 고통받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그 작업에 씨앗이 그때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생각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경찰기자 때 제가 목격하고 어느 순간 내 몸에 배게 됐던 그런 가치관들이 제가 정치를 할 때 초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던 것 같아요.